오늘 감독님과 세 분의 배우님들을 모셨어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홈리스를 갖고 연출한 임승현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에서 한결역 맡은 전동성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홈리스의 고은역 박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홈리스에서 한결의 직접 멋진 형을 연기했던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은 편하게 대화 나누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영화 보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혹은 영화 외적으로 궁금하셨던 것들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감독님, 배우님들 영화 너무 잘 봤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홈리스의 뜻이 사전적으로는 뭐 유랑자, 노숙자, 집이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날에는 필연적으로 집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뭐 주거권은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내 집이다라고 발붙이면 살면 그게 집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월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집은 집주인 김삼태 씨 것이지 제 집이 아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홈리스라는 것에 어떤 점에 주목을 해서 영화를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일단 먼저 질문에 대답드리기 전에 공동각본 쓴 김승현 씨가 보여서 저기 세 번째 줄에 앉아있거든요. 함께 네, 박수. 고민했던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세대가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부터 사실 주거빈곤에 굉장히 시달렸던 사람인데 저의 어린 시절의 어떤 일부분과 그리고 김승현 작가의 뭐 주변 인물들의 어떤 사건들을 좀 엮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찜질방을 전전긍긍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영화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화를 보면서 배우분들의 먼저 훌륭하신 연기들을 언급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모두 분명히 현실에 있을 법한 인물들이잖아요. 특히 영화가 이런 리얼할 톤으로 진행될수록 배우들의 섬세한 연기가 굉장히 필요할 텐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났고 감독님을 만나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 배우님들의 입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오디션을 3차까지 봐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저를 이제 선택해 주셨는데 3차 오디션 때 제가 머리를 밀고 갔습니다. 머리를 밀고 이제 좀 준비를 많이 해갔는데 그때도 좀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그날 이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서로 솔직한 얘기를 좀 하다가 감독님께서 같이 하자고 하셔서 같이 하게 됐는데 그 프리를 한 2달 정도 준비하면서 이제 최대한 인물에 접근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이제 뭐 2달 동안 아예 로션 이런 것도 안 바르고 살을 많이 태웠거든요. 완전 그 날것의 이미지를 원하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연기적으로는 다큐멘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참고했어요. 실제 이런 분들이 주변에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가져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저도 오디션을 받고 시나리오를 그 오디션장에서 처음으로 읽게 됐는데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솔직히 연락을 정말 기다렸고요. 그리고 이게 프리 기간 때 준비를 하면서 저도 좀 그러니까 집을 잃었다는 게 어떤 마음일까 조금 감이 잘 안 와서 좀 이런 책 같은 걸 좀 많이 찾아봤고 어떤 책을?
저는 그 산자들이라는 책을 봤어요. 거기에도 이제 주거빈 재개발 지역 때문에 이제 투쟁하시는 분들에 관한 단편 소설이었는데 그걸 그게 근데 좀 시나리오랑 좀 비슷한 감정들이 많은 것 같아서 도움이 됐고 또 이제 아기 엄마 역할을 해야 되니까 좀 11개월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특징을 보여주는지 그런 유튜브도 많이 찾아봤고 우리가 네, 11개월이군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영화를 보면서 앳된 얼굴이 남아있고 되게 어린 부부구나라고 생각은 했는데 오늘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어리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은 연구를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도 애들죠. 그럼요. 저는 3차의 오디션은 아니고요. 홈리스가 감독님하고 한 세 번째 작품일 거예요. 첫 번째 작품을 몇 년 전에 하실 때부터 장편을 꼭 같이 하셔야 된다고 저에게 주입식 세뇌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같이 하게 됐고요. 흔쾌히 수락을 했고 아마 이 작품에 나오는 배우들 중에 가장 먼저 캐스팅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근데 시나리오는 굉장히 늦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역할에 대해서는 영화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 작품에는 그 악역이 등장하지 않죠. 집을 떼먹은 사기꾼도 실제로는 등장을 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훔쳐간 사람도 실제 모습은 거의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죠. 그래서 제 역할을 할 때 그래도 이 젊은 부부들을 지켜봐 줄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지만 그 안에 좀 따뜻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가장 현실적인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선타기를 선타기. 네, 선을 넘지 않고 선타기. 선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선을 잘 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관객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준혜 배우님께서 맡아주신 사장님 캐릭터도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네, 저런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분도 5년 동안 스스로 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그렇죠.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돈을 빌려주잖아요. 네. 혹시 배우님께서는 저 때 사장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너무 뭔가 개인의 도덕관념을 묻는 질문인 것 같아서 네. 오해를 해서 인생의 선배로서 삶이 내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런 젊은 부부처럼 그럴 때 어떻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지 팁을 주신다면. 네. 실제로 이 사장의 역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배우의 일을 하면서도 그런 순간들이 문득 있죠. 나도 조금 이기적이 돼야 조금 더 소위 얘기하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작업 과정에서 좀 손해보는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배우들은 어찌됐든 계약서상의 갑이 아니고 항상 을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간 나중에 다 돌아올 거다. 라는 말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에는 다 오랜 경험과 연륜에서 묻어나오는 게 아닐까. 네. 하지만 그렇게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위에 그런 것들을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눈이 별로 크진 않은데 눈을 크게 뜨시고 잘 살펴보시면 정말 하루하루를 그나마 행복하게,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나요? 소비를 해야 확실한 행복? 아 그렇죠. 네. 단어 뜻이 요새 막 바뀌고 있더라고요. 너무 빨리 바뀌네요. 네네네. 그래서 뭐 주변 사람과 주위의 어떤 환경들을 잘 둘러보시면 충분히 마음만 열려 있다면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영화가 굉장히 함의가 많은 밀도가 높은 영화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들도 많지만 영화가 내포하는 것들을 대화를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영화 초반에 할머니 집에 들어가서 김치를 먹잖아요. 한결이는 이제 김치를 먹고 쉬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고은이는 괜찮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분명히 그랬는데 영화의 결말부에 가서 둘 다 쉬었다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엔 어떤 비밀이 있는지, 김치가 실제로 쉬었는지, 김치는 맛이 어땠는지 네, 세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치의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김치를 맛봤을 때는 고은이는 할머니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때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후반부에 이제 김치를 다시 마주했을 때는 고은이도 역시 이제 한결과 마찬가지로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라고 저와 작가는 그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는 김치를 안 먹었기 때문에 맛은 잘 모르겠네요. 어떠셨죠? 김치 맛은 너무 익지도 않고 그게 사오신 거여가지고 네, 제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아, 적당한 익기지만 스타일이 아닌 김치. 네, 저는 겉절이 바로 한 걸 좋아해가지고. 아, 저도. 네, 저도 그 김치가 이제 할머니에 대한 죄책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맛은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김치 냉면하면 맛있죠. 아무리 쉬워도.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장면에서 생각을 한 거는 두 사람 다 김치가 쉬었다고 느낄지언정 그 자리에 우림이가 이제 이유식을 시작했잖아요. 우림이가 김치를 먹었더라면 쉬지 않다고 느꼈겠죠. 왜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는 아직 순수함이 남아있고 죄책감을 느낄 틈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림이도 아마 겉절이라고 느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림이 이야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귀엽잖아요. 신현서 배우님. 네, 그래서 우림이의 존재를 영화의 폭이 굉장히 확장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는 아기를 보호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스란히 아직 앳된 엄마와 아빠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보호받아 마땅할 아기를 치료하는데 너무 버거운 돈이 드는데 그걸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한결이도 당연한 듯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내고 병원도 그걸 당연하게 받고 그래서 이 너무 순한 이 아기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예. 원래 처음에 이제 캐스팅을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저희가 이제 한 달 동안 만났었어요. 근데 다른 친구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두 배우분만 보면은 너무 우는 거예요. 아이고. 한 달의 시간을 보냈지만 절대 안 되겠구나, 이 친구랑 같이 갈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다시 오디션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공고문을 올려서 이제 처음에는 제가 혼자 오디션을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배우분들하고 같이 오디션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면서 현서를 보게 됐는데 현서가 이제 저를 보자마자 자기가 먹던 걸 이렇게 주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이 뭘 친구는 이 친구라면 괜찮겠는데 라는 처음 생각을 했는데 두 배우분들한테도 너무 잘 안기고 그 모습을 보고 가족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 가족이 되었구나. 먹을 거를 받으시고.
이쯤에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네. 먹을 거 얘기하셔서 생각나는데 네. 혹시 회 질문 혹시 준비하셨나요? 네네. 직접 하시면은 네, 근데 좋을 것 그 같습니다. 회가 그 할머니 이 때문에 그 시키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뷔페에 가는 그 할머니 그거랑 또 애도 이렇게 다리가 썩어가잖아요. 벌 받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대비하려고 조금 이렇게 회라는 소재를 조금 신선한. 예. 원래는 이제 제가 찍었던 쇼트 중에서는 이렇게 왜 저희 그 사무실 앞에서 그 이제 남자 2명 앉아 있고 이제 음식물 여기다 버리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음식물 찌꺼기를 갖고 이제 사장 형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안에 내용물 안에서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는 쇼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몽타주로 이렇게 회랑 같이 붙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타이트한 쇼트가 이 영화에는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하셨던 뷔페 이미지와 뭔가 생생한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일단 걷어냈고 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은 처음 받아봐서 좀 기분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회 맛은 어땠나요? 회 맛. 무슨 애였나요? 광어회였는데요. 그 사실 저는 회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초밥 먹는 신에도 보면 제가 그 계란 있는 것만 먹고 그럼 야채만 흰새우 먹고 새우 정도는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회 먹는 신이 사실 조금 힘들었는데 이 친구는 회를 굉장히 좋아해서 아주 신났더라고요. 촬영 때. 네, 그 장면만 기다렸습니다. 너무 공감이 갑니다. 해는 맛있죠. 네, 이렇게 아주 메타포로 빽빽한 영화입니다. 네, 너무 잘 봤고요. 전문석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한결이의 아버지도 굉장히 안락하지 않은 공간에 있어요. 네네. 되게 오픈된 고시원 같은 느낌의 집에 사시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각자 사정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거를 망설였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배우님께서는 아버지가 한결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그곳이 이제 시나리오상의 이제 쪽방촌에 이제 사시는 분들 실제 저희 촬영도 그곳에서 이제 했고요. 저기 동자동에 가서 당연히 아버지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영화에서 제가 가장 몰입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씬인데 자세히 보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막 많이 비춰지지 않고 거의 실루엣 씬으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실제로 연기할 때 이제 저도 그 당시 집안에 이제 개인적인 일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사실 그 장면을 되게 힘들어했는데 감정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사실 저는 뿌듯하기도 하고 좀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저도 잘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밥 먹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다시 언급을 해보자면은 보통 우리가 밥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영화에서 밥 먹는 장면이 나오면은 모든 갈등이 끝났을 때 혹은 그냥 따뜻한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보통 등장을 하는데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밥 숟가락이 밥그릇에 그 부딪히는 소리들이 굉장히 껄끄럽게 느껴져요. 이게 편하지 않구나 이 인물들이. 그래서 저 삼키는 밥들도 되게 모래알 같을 것이다 라고 느꼈는데 감독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영화에서 먹는 장면들을 넣으실 때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일단은 식탁이 주는 의미가 이렇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이 항상 밥을 먹을 때 요즘은 만나고 밥을 먹지 않을 때는 다 각자 생활하니까 그래서 가족의 이미지를 주는 건 식탁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첫 장면과 끝 장면의 앵글을 같이 똑같은 앵글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때는 모델 하우스에서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결과 고은이 앉아 있는 그 프로필 풀샷을 이건 애초에 딱 잡고 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씬의 감정과 마지막 씬의 감정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게 이제 영화 안에서 잘 드러나기를 원해서 이제 뭔가 보통은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음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밥 먹는 장면으로 앞으로의 이 친구들의 미래가 뭔가 좀 방금 말씀하셨더니 뭔가 모래 심는 듯한 말씀하셨는데, 그런 미래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으로 그렇게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작지만 주목하게 된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고은이가 전단지 알바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그 전단지가 되게 저는 너무 적절한 소품으로 쓰였다고 생각한 게, 실투자 4천에 월수익 110?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돈이 없어서 지금 집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또 다른 돈을 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너무 적절히 잘 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그 소품 말고 또 다른 소품 중에 좀 함의를 내포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그 프로덕션 디자인을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전단지나 이런 것들은 거의 집에 관련된 거였으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뭐 거기 보면 이제 사실 그러니까 못밑된 씬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서 이제 고지서라든지 그것도 역시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다가갔는데, 이게 또 영화랑 안 어울려서 좀 빠진 것도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 네, 저기 거주하신 분 말씀해주세요. 아까 좀 전에 답변해 주셨던 거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오프닝과 엔딩에 음악이 없듯이 내용 중간에 BGM이 아예 없는데, 그게 의도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음악이 사실 아예 없거든요. 저희 앰비언스로 살짝 깔리는 클래식 음악 제외하고는 아예 음악이 없는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음악을 안 넣었습니다. 왜냐면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어요. 이 영화에는 그런 음악이 들어가면서 뭔가 감정을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게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넣어보는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너무 과잉이라, 영화 자체도 이제 뭔가 좀 힘이 들어가는 영화라서 음악으로까지도 감정을 증폭시키는 건 조금 안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네, 너무 잘하신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배우분들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언급해 주셨던 쪽방촌 씬 이외에 어떤 씬을 촬영할 때의 기억이 강렬히 남아있는지 궁금했어요. 그 에피소드를 매번 GV 때마다 다르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가 사실 담배를 안 태웠었는데, 이제 담배를 빌리는 씬이 있잖아요, 형님들한테. 이제 그 장면을 찍을 때 1시간 좀 안 되게 촬영했는데 2갑 반인가를 피웠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다 제 씬 찍고 나니까 진짜 속이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스태프분한테 말씀드려서 같이 편의점 가서 이제 콜라랑 포카리랑 멘토스랑 젤리랑 초콜릿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네, 그랬습니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괜찮아지는 건가요? 그냥 기분이 안 좋아서, 속이 너무 안 기분을. 좋아가지고 이런 거 단 거 좀 먹어야겠다 싶어서 네, 그랬습니다. 저는 그 고은이가 전단지를 붙이면서 유치원생 아이가 해맑게 고은이를 지나쳐가는 그 장면이 가장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데,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미를 저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부러움도 있었고, 저렇게 키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이제 같이 들었었는데, 그 리허설을 하면서 그럴 생각을 고은이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괜히 제가, 고은이가 아닌 그 박정현이라는 사람이
고은이를 되게 안쓰럽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개인적인 좀 그런 감정들을 좀 배제하려고 했었던 기억이 좀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저한테 선명하게 나와 있는 하루는 그날은 제가 촬영을 전체 1회차밖에 안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는 촬영 말고 봉석 배우를 이제 처음 미팅했을 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실제로. 감독님이요? 아니요, 전봉석 제가 배우. 아, 보- 까마득한. 네네네. 그래서 보통은 좀 작업이 끝날 때까지 좀 다른 배역들을 하고 뭐 스태프분들하고 말을 좀 편하게 놓진 않는데 동석 배우하고는 되게 금방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많이 도움이 서로에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장면에서. 우연히 좋은 인연을 만나서. 네네네. 저희 학교 출신이 거의 없거든요. 왜죠?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배역 중에 기억에 남았던 거는 저는 사회복지사였거든요. 뭐 마트 점원분도 그렇지만 유일하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끝내줄 사람이 왔구나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별 의심 안 하고 돌아가잖아요. 아무도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안 하고 돌아가는 이유가 있으셨다면 이제 김승현 작가랑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 시나리오는 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한 단어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했을 때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뽑아내게 됐고 사회복지사가 하는 행위가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또 수많은 사회복지사 물론 이제 숭고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면에 또 무관심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제가 서치를 했을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사회복지사에게는 좀 줬던 것 같습니다.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무관심하려고 해서 무관심한 게 아니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뭐가 필요할 때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이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한 세상이 와서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이 계시나요? 네네네. 혹시 오늘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유 배달하다가 구독자 하신 분 발견했다는 뉴스 혹시 사회복지사도 패스하고 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게 생각나가지고 했는데 저 장준희 배우님 혹시 이거 타짜 찍기 전인가요 이게? 이 영화가? 이 영화가요? 예. 언제 찍었죠? 작년 8월입니다. 저 후네요. 타짜 찍은 후네요. 진짜 네. 아니 여기 이 영화에서는 카드를 전혀 안 쓰더라고요. 현금만 다 쓰는데 혹시 뭐 이유 있으신가요? 한번 땡겨라던가 카드. 아, 네네. 그게 이제 현금을 쓴 경우도 있고 아예 어플로 결제를 해서 그냥 네. 물건만 전해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 네. 카드 결제를 그때는 뭐 그걸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플로도 하고 뭐 현금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안 원래 나온 그 것 같습니다. 배달 업체도 현금 많이 보관하고 그렇게 있나요 원래? 네, 현금도 많이 보관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카드기도 있고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생각나 타짜 아, 네. 현금만 이렇게 타짜도 또 같이 작업을 했었어가지고 보통 현금을 더 좋아하지 않나요? 현금이 좋죠. 손에 만져지니까. 네. 그리고 뭐 그게 나중에 세금 뭐 문제 때문에 현금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비대면을 강요하면서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자꾸 이제 전자화폐를 결제하게 만든다. 이것이 곧 디지털 화폐 개혁으로 이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오늘 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와서 보지 못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돈 계속 현금을 보여주는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게 돈이라는 개념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모해 갈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질문인데 그 예분 할머니는 한결이의 키를 왜 물어보는 건가요? 전국 아니면 아 정부 때문에 아 예, 그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렇군요. 저희도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화에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가족이 어떻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지가 이런저런 예시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가족들로 특별히 설정을 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이 아기를 키운다라는 게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찜질방을 전전했을 때 저희 부모님 이혼을 하셨는데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 뭔가 객관화를 해서 지금 전혀 뭐 상처가 아닌데 그래도 그 트라우마가 좀 마음속에 아직 남아 있는 것 같고 제가 영화를 만드는데 좀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주거빈곤을 겪었을 때 그 감정들이 좀 중요하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분 할머니는 지갑이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돈이란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인물 중에서 가장 인간성을 잃지 않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결국에는 인간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거든요. 그 지점이 되게 마음이 아팠고 네, 인상적으로 네, 저는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갖고 계시는데 네, 조금만 더. 배우 캐스팅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이유가 어떤 일단은 정준희 선배님은 제가 100% 1000% 신뢰하는 배우였기 때문에 어떠한 역할을 해도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선배님 그렇게 이제 흔쾌히 캐스팅을 하게 됐고요. 박정현 배우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은 제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단편 섹션에서 유리의 얼음이라는 작품을 봤었습니다. 그때 이제 박정현 배우님이 거기에서 이제 거의 원톱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어떤 여고생의 연기를 하셨는데 그때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단함에 좀 사로잡혔던 것 같고 제가 여성 캐릭터를 그릴 때 뭔가 수동적인 캐릭터를 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정현 배우라면은 뭔가 능동적인 어떤 행동을 여과 없이 연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봉석 배우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귀에 꽂히는 그 목소리가 좀 잊혀지지 않았었고 그리고 보시셔서 아시겠지만 눈이 되게 소처럼 맑거든요. 그래서 이 소처럼 맑은 눈이라면 고은한테 끌려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지을 시간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질문 받고 네,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사실 제가 오토바이 잘 못 타서 모르는데 원래 그 키를 뽑나요? 처음에 경찰서 갈 땐 안 뽑아가지고 제가 저거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나 했는데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것도 혹시 그 많은 배달 하시는 분들이 배달을 하러 들어가실 때 키를 안 뽑고 가시더라고요. 시동을 켜놓고 그냥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도 이제 키를 갖고 꽂고 돌려야지만 이제 시동이 걸리고요. 키를 반드시 뽑아야지만. 그럼 범인은 걔는 그 어깨빵한 그 친구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갔다라는 고곡으로 장난을 쳤다라는 생각이죠.
그러면은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앞으로 감독님과 배우분들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봉석 배우의 사정으로 저희가 내년 7월에 개봉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배급사 가족분들과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김승현 작가와 지금 상업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빨리 완성해서 정말 영화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지금 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공익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영화 촬영 끝나고 이틀 뒤에 갑자기 영장이 날라와서 바로 이제 입대를 하고 이제 딱 1년 정도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제 사정을 이제 편의를 봐주셔서 내년에 개봉하면 그때 또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내년에 개봉하게 되면 그때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럭키몬스터라는 작품이 10월에 개봉 예정이고요. 네, 뭐 이런저런 작품들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관객들을 만날 수 있는 영화제가 대부분 무관객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GV도 화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는 장담 못 드리겠지만 아무쪼록 이 사태가 빨리 종식돼서 여러분들께 마스크를 벗고 제 잘생긴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홈리스 즐겁게 보고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집이라는 게 단지 공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의지할 수 있고 나와 우리미처럼 다음 세대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구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도배는 두 명이서 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은 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겐 사람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집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미가 마음 놓고 잘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한결이랑 고은이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런 모두의 바람을 담으며 GV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